강물이 흐릅니다. 섬진강 물이 오늘도 말없이 흘러갑니다. 나는 지금 이 강가에 서서 손에 작은 함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 남편이 들어 있어요. 60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 아니, 솔직히 말하면 60해 중에 절반은 나를 버리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이 강물 앞에 서니까 나는 웁니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흘러가는구나 싶어서 웁니다. 내 젊은 날도, 내 눈물도, 내 미움도 이 강물처럼 다 흘러가 버리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지켜봐 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내 살아남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제 이름은 이복순입니다. 올해로 82살이에요. 경상도도 전라도도 아닌 딱 경계에 걸쳐 있는 곡성 태생입니다. 섬진강이 앞마당이었고 산이 뒷마당이었던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 강가에서 태어나서 그 강가에서 늙었고 이제 그 강가에서 남편을 보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원망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걸 모르고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서요.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해서요. 그거면 됩니다. 1962년 제가 17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17이 어떤 나이였냐면요. 요즘 17이랑은 달라요. 지금 17은 수능 걱정하고 아이돌 보고 핸드폰 들여다보는 나이잖아요. 그때 17은 시집갈 준비 다 됐다는 소리 듣는 나이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이러는 거예요. 복순아, 네 시집갈 데 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묻지도 못했어요. 그냥 예 했어요. 그 시절엔 그랬어요. 가마를 탔습니다. 가마 안에서 저는 살짝 커튼을 들춰보면서 길을 내다봤어요. 섬진강이 보였어요. 가을 강이었는데 물이 참 맑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강이 내 평생 눈물바지가 될 줄은요. 시댁은 곡성 읍내에서 10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초가집이었고 마당에는 돼지 한 마리가 꽁꽁 묶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허약하게 생겼네. 남편 박철수. 그 애 22살이었어요. 덩치는 컸고 눈이 길쭉하게 생겨서 그 동네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첫날 밤에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집안 내력은 들었는가? 그거였어요. 다정한 말 한마디, 걱정 한마디 없었어요. 저는 소미불을 꽉 쥐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하고요. 진혼이 얼마나 됐다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사람이 군대에 갔습니다. 입대 전날 밤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말 잘 들어라. 그게 다였어요. 잘 있으라고도 안 했어요. 기다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더니 보따리 들고 나갔어요. 저는 마루에 서서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다시 들어오겠지 하고요. 근데 안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분이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냥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었어요.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법이었고, 당신이 싫으면 다 틀린 거고, 당신이 좋으면 다 맞는 거였어요. 저를 미워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셨던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에 제가 첫 애를 가졌어요. 그때는 임신했다고 배가 불러도 쉬는 법이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 떼고 밥 짓고 빨래하고 밭에 나가고 저는 부른 배를 안고 그 모든 걸 다 했어요. 어느 날 밤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시어머니한테 배가 아파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애 낳기 전에 다 아픈 거다. 들어가 자. 들어가서 잤어요. 그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다른 방들은 아랫목이 따뜻했는데 제가 쓰는 방은 맨 끝 방이어서 연기도 잘 안 들어왔어요. 벽에 손을 대면 서리가 쌓여 있었어요.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에 저 혼자 애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오는데 소리를 지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이불을 입에 물고 이불 위에 쭈그려 앉아서 혼자 다 했어요. 아이가 울었을 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근데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울음소리도 마음대로 못 내는 게 그 집 며느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러 왔어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딸이네. 그리고 나가셨어요. 잘 나왔다도 아니고 힘들었겠다도 아니고 딸이네. 딱 한마디였어요. 저는 나오지도 않는 젖을 아이 입에 물리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뭔가 사람인가 아닌가. 남편 철수 씨는 군대 갔잖아요. 편지가 왔어요. 딱 한 통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밥은 먹고 있냐? 그거였어요. 저도 답장을 썼어요. 밥 먹고 있다고. 아이도 잘 있다고. 보고 싶다고. 답장은 안 왔어요. 제대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이웃 아주머니한테서였어요. 복수나 철수가 제대했다 카던데 집에 안 왔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혹시 골목에서 들어오나 싶어서요. 없었어요. 그날도 없었고 다음 날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소문이 들려왔어요. 소문이라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아는 분이 서울 종로에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우리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귀가 먹먹했어요. 세상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가보자.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겠다. 아이를 등에 업었어요. 그때 아이가 막걸음마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무거웠어요. 하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갑에 있는 돈을 세어봤어요. 300원이었어요. 서울까지 버스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왔어요. 곡성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가 6시간인가 7시간인가 걸렸어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창밖을 봤어요. 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였어요. 그냥 창밖에 논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아이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그 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애 때문에라도 정신 차려야지 했어요. 서울 종로. 거기서 남편을 찾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근데 찾았어요. 사람이 절박하면 귀신도 알아보나 봐요. 소문에 종로 탑골공원 근처에서 택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렸어요. 아이 안고 거기 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다 들여다봤어요. 저녁 무렵이 됐을 때 봤어요. 정말 봤어요. 박철수, 제 남편,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은 여자 쪽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웃음이었거든요. 저는 뛰어갔어요.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철수 씨, 철수 씨. 남편이 저를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 눈이 저를 알아봤어요. 분명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기어를 넣고 차를 몰았어요. 저는 차가 출발하려는 걸 막으려고 앞에 섰어요. 차가 멈췄어요. 남편이 내렸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랬어요. 아줌마, 뭐 하는 겁니까? 아줌마. 제 남편이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등에 업힌 애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릎이 꺾였어요. 아이가 놀라서 울었어요. 남편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잠깐요. 딱 잠깐이요. 그러더니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종로 어느 골목 구석에 앉아서 아이한테 젖을 물렸어요. 아이가 먹는 동안 저는 소리도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졌어요. 아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아이가 울지도 않고 그냥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이 그때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고향에 내려왔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서울에서 딴 살림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첫마디였어요. 그러더니 이러셨어요. 남자가 밖에서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내조를 잘못한 거 아니가. 어머니, 저는 뭘 잘못한 건가요? 그거야. 네가 알지. 내가 하나 여자가 남자 붙잡아두는 재주가 있어야지. 저는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지은 게 잘못인가? 이불 속에서 혼자 애 낳은 게 잘못인가? 혼자 서울로 버스 타고 가서 남편 찾은 게 잘못인가? 모르겠어요. 뭘 잘못한 건지. 근데 분명한 건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넓은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고 저는 살 이유를 몰랐어요.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섬진강 쪽으로 걸었어요. 강물 앞에 섰어요. 물이 검고 차가웠어요.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게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다가 칭얼대는 소리였어요. 엄마.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집으로 뛰었어요.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저 애가 세상에서 나보다 더 혼자가 된다. 그건 안 된다.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는 칭얼거리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숨결이 제 가슴에 닿는 걸 느끼면서 혼자 다짐했어요. 이 애 때문에 산다. 이 애가 크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살기로 결심한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다음 날 일어나서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거울 보지도 않고 그냥 잡히는 대로 가위로 잘랐어요. 길게 따던 머리가 마루에 떨어졌어요. 그 머리카락을 빗자루로 쓸면서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 이래야지. 장날에 나갔어요. 곡성 5일장이요. 지갑에 있는 거라고는 시어머니 몰래 쌀 판 돈 200원이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냐고요? 당시에 양말 한 켤레가
30원이었어요. 저는 양말 5켤레를 샀어요. 그리고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팔았어요. 한 켤레에 50원. 다 팔면 250원. 50원 남는 장사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남들 눈치가 보였어요. 복순이가 장돌뱅이 됐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피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들렸어요. 귀가 그쪽으로 닫혀버렸어요. 그 귀로 들을 게 많았거든요. 어디 장이 서는지, 어느 물건이 잘 나가는지, 누가 뭘 필요로 하는지. 여름엔 고무신을 팔고, 겨울엔 내복을 팔았어요. 명절 전엔 광목천을 팔았고, 학교 개학 전엔 공책을 팔았어요. 세상이 뭘 필요로 하는지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보따리가 하나에서 둘이 됐고, 둘에서 셋이 됐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달고 살았어요. 등이 굽어가는 걸 거울에서 봤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순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버스를 놓쳤어요. 다음 버스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 옆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50원이었어요. 저는 지갑을 열어봤어요. 50원이 없었어요. 30원이 있었어요. 국물만 주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보더니 그냥 한 그릇 퍼줬어요. 먹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국밥 먹으면서 울었어요. 뜨거운 거라 눈물인지 콧물인지 다 같이 흘렀어요. 그 아주머니,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이름도 모르는 그 아주머니. 장터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자리를 잡으려면 알게 모르게 눈치를 봐야 했어요. 오래된 장사꾼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덩치 큰 아저씨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자리요. 아, 저는 오늘 처음 여기 와서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여기는 우리 자리니까 비켜요. 비켰어요. 그날은 비켰어요. 근데 자리를 옮겨도 비키라고 했어요. 그날 하루 장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집에 와서 아이 재우고 오래 생각했어요. 다음 장날에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누구보다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별 보면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 못했어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니까요. 그 뒤로 저는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거의 8년 동안요. 8년이 지났어요. 8년 동안 전국을 돌았어요. 광주, 순천, 여수, 남원, 전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어떤 날은 걸어서요. 신발 밑창이 닳아서 구두 수선집 아저씨한테 맨날 갔더니 그 아저씨가 이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이 신발 지금 몇 번째 수선이에요? 몇 번째냐고요. 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다르면 고치고, 고치면 신고, 그랬어요. 그 8년 동안 모은 돈으로 드디어 가게를 열었어요. 이름은 성광상회 포목점이었어요. 광목, 명주, 삼배, 옥양목, 천 파는 가게였어요. 가게 문 여는 날 아침에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 봤어요. 간판에 성광상회라고 쓰인 걸 보면서요. 아이한테 말했어요. 순이야, 이게 엄마 가게야. 그 아이가 그때 9살이었어요. 엄마, 잘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었어요. 가게 문 앞에서 어이없이 또 울었어요. 그로부터 2년 뒤였어요. 어느 겨울 저녁이었는데요. 가게 문 닫고 청소하는데 밖에서 문이 흔들렸어요. 열었더니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박철수였어요.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만큼 달라져 있었거든요. 가을에 서리 맞은 것처럼 홀쭉하고 낡아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복수나 그 목소리는 알아봤어요.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저는 빗자루를 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뭐 하러 왔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 몸이 안 좋다. 돈도 다 떨어졌고 그냥 좀 쉬고 싶다. 그게 다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없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말도 없었어요. 딸이 잘 있냐는 말도 없었어요. 나 몸 안 좋다. 돈 없다. 쉬고 싶다. 본인 얘기밖에 없었어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 사람이 발을 끼워 넣었어요. 복수나 내가 잘못했다. 근데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 순이가 그때 11살이었어요. 아빠라는 걸 처음 보는 나이잖아요. 그 애가 가게 뒤 골방에서 나왔어요. 아빠를 봤어요. 멀뚱히 봤어요. 그 사람도 딸을 봤어요. 순이냐? 순이가 저한테 왔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저는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순이 손만 꽉 쥐었어요. 결국 그날 밤 그 사람을 들여놨어요. 내 마음이 풀려서가 아니었어요. 순이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아버지를 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11살짜리가 감히 말로는 못해도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아버지잖아. 하고요.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지붕 아래 있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했거든요. 가게 일을 도우라고 했는데 손님한테 말을 못했어요. 물건을 잘못 건드렸어요. 술을 입에 댔어요.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졌고 목소리가 커지면 가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어느 날은 손님이 오셨는데 그 사람이 술 냄새 풍기면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손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손님 배웅하고 가게 정리하고 저녁 밥을 차렸어요. 밥 먹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밤에 방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할 말 있으면 해. 저는 벽 보면서 이랬어요. 할 말 없어요. 있는 거 다 알아. 어디 한번 해봐. 나는 당신한테 쓸 에너지가 없어요. 피곤해요.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제일 아팠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날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유품 정리하다가 그 사람 일기를 봤는데 그날 일기에 딱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복순이가 나를 이미 사람 취급을 안 한다. 미안했어요. 나중에 읽고 나서는 자식들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순이 밑으로 아들이 셋 더 생겼어요. 그 사람이 돌아온 뒤에 생긴 아이들이에요. 복순이네 집에 애들 많다고 동네에서 그랬어요. 넷을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4개 쌀 때 반찬이 없어도 어떻게든 내 도시락을 채워야 해요. 그 집 끝 다리가 달걀 볶음밥이에요. 달걀 하나를 4개로 나눠요. 반찬이 부끄러워서 뚜껑 닫을 때 그냥 꾹 누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져가면서 뚜껑 열어볼까봐 마음 졸이면서요. 그래도 학교 보냈어요. 어떻게든 보냈어요.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12,000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남편에게 가게를 맡기고 다른 장날에 이틀 연속 나갔어요.
비가 왔어요. 비 맞으면서 팔았어요. 다음 날 감기에 걸렸는데 약 살 돈이 없었어요. 파 넣고 된장국 끓여서 먹었어요. 다 나았어요. 큰아들 태연이가 대학교를 붙었어요. 제일 좋아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입학식 때 가고 싶었는데 그날 장날이었어요. 장을 쉬면 그 주 생활비가 안 됐어요. 집에서 혼자 보따리 들면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태연아, 잘해라. 엄마는 오늘 장에서 너 응원한다. 그게 엄마라는 거 아닌가요? 세월이 흘렀어요. 태연이가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상대 여자가 서울 출신이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결혼식 날이 됐어요.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새로 맞춘 건 아니고 순이 결혼 때 입었던 한복인데 색이 좀 바랬어요. 그래도 괜찮다 싶었어요. 서울 가는 기차에서 손 씻고 또 씻었어요. 손이 거칠어서요. 평생 일한 손이잖아요. 며느리감 처음 보는데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사돈댁 쪽은 정장들을 차려입었고 친척도 많이 오셨어요. 저는 태연이를 찾아갔어요. 태연아, 엄마 왔다. 태연이가 저를 보더니 잠깐 눈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나쁜 흔들림이었어요. 어머니, 저기 친척 어르신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어머니, 본인 엄마한테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때 옆에 사돈댁 어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주방 쪽으로 갔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바빠 보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머나, 어떻게 오셨어요? 신랑 엄마예요. 그분들 표정이 잠깐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니 앞치마를 하나 줬어요. 저는 그날 피로연 내내 설거지를 했어요. 아들 결혼식 날에요. 하객들 먹은 그릇을 닦으면서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좀 시렸어요. 솔직히요. 결혼 후에 며느리가 집에 인사를 왔어요. 고향 집에요. 가게도 보고 저도 보고요. 젊은 아이였어요. 서울서 자란 표가 났어요. 제가 반갑게 맞았어요. 도토리묵도 쑤었고 잡채도 했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거예요. 며느리가 집을 한번 둘러보더니 태연이한테 이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어? 방이 이렇게 작아. 듣고 말고가 없었어요. 그 집에 저도 있었거든요. 태연이가 헛기침을 했어요. 그게. 저는 많이 드세요. 하면서 음식을 더 권했어요. 밥 먹고 나서 며느리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화장실 환풍기 좀 달면 어떨까요? 냄새가 좀 나요. 저는 그래요. 나중에 달아야겠네요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화장실에서 아무 냄새도 못